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 팩트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민연금 이제 가입 대상자가 되실 건데 단 한 곳도 없어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 나라가 한 곳도 없습니다. 자, 연금개혁 이슈가 있습니다. 연금개혁 이슈. 근데 연금개혁은 여러분들이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보셨을 테니까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금개혁을 요약하자면 뭐 이렇거든요. 참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저는 블로그에도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도 이 연금은 폰지 사기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해놨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과격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현황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은 보험료를 올린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올린다는 거고 소득 대체율도 조금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 팩트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민연금 이제 가입 대상자가 되실 건데 여러분이 더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 나라가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어요. 이거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다 구랍니다. 연금 개혁한 국가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연금 지급받는 금액을 늘렸다는 곳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아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연금 몇 프로 올렸다고 해가지고 연금 올리는 속도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증가되는 속도가 더 빠른데 이게 금액이 어떻게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거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자동 안정화 장치가 뭔지? 자, 자동 안정화 장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경제적 그 외생 변수가 급격하게 발생하면 연금 받아가는 금액을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소득 대체율을 갖다가 뭐 30-40% 이렇게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생 변수, 그러니까 갑자기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거나 지금 운용이 처참한 결과를 거둬가지고 연금 수지의 어떤 균형이 안 맞게 되면은 연금 금액을 줄인다는 건데 그거를 명문화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라고 딱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연금 늘려줄게. 계획. 근데 뭔가 변수가 생기면 줄일 수도 있어.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 왜? 자동화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것들에 도입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예언가로서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자동 안정화 장치 무조건 실행됩니다. 무조건.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고 나면 이것들을 정부 재정으로 메꿔주겠다고 하는 것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야 정부가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블로그에 그렇게 몇 년 전에 한 7년 전에 제가 써놨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돈을 빌렸어요. 야 내가 잘 갚을게. 이렇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네가 그렇게 갚을 거였으면 차용증을 써 이렇게 했는데 차용증은 못 쓰겠는데? 이 말은 뭐겠어요? 오바해서 얘기하는 건가? 아니 언론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제 말이 팩트가 맞다니까요. 사실 보세요. 뭐 국회가 지금 약간 맛이 간 상태고 지금 그게 적극적으로 논의도 안 되고 거기다가 지금 받아가는 자와 내는 자가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표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뭐 지나간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뭐 사기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 구도가 지금 당장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연금 요율을 갖다가 79년에는 40% 내야 된대요, 소득에. 아니, 세금이, 보세요. 직접세가 있고요. 간접세가 있어요. 간접세는 대부분 어떤 겁니까? 부가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세는 뭐예요? 소득세, 뭐 종소세 이런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뭐예요? 사재보험입니다. 네. 자꾸 북유럽식 뭐 복지정책 이러면서 북유럽 개쩐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다 순사기입니다. 왜 사기인지 아세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전부 다 이것만 갖고 비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간접세도 비교 안 하고. 여러분이 사는 이 모든 것들에 간접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직접세가 그 북유럽보다 낮기 때문에 조세를 적게 낸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포함 안 하죠? 이거 원천 징수하는데 이거 조세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앞으로 내게 될 소득세나 준조세적 성격은요 글로벌 탑 수준입니다. 그거 우리나라 이 직접세가 적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총 맞은 소리입니다. 총 맞은 소리. 지금 보세요. 13에서 올린다고 하잖아요. 16까지 올렸다 칩시다. 맞죠? 16에다가 여러분, 아니 솔직히 은행 들어가면은
소득세 몇 프로 내는지 아세요? 그것보다 더 내요. 왜냐면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어떻게 23%만 냅니까? 8,800만 원 이상부터는 35% 낸단 말이에요. 그 구간을 넘어갔을 때는 높은 소득세율 때문에 피해자 모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실효세율까지 감안했을 때 23% 훨씬 넘게 냅니다. 거기다가 이거 더 해보세요. 거기다가 뭐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한 반띵 된다고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치과의사나 이런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 60%대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건보료 몇백만 원 냅니다.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몇백만 원 낸다니까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로의욕이 상실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하노? 다 떼가는데 개빡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명확하게 자각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과격한 게 아니고 평소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열폭해봐야 바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4대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겠는데 국민연금 믿고 있다가 망한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재무 이론이나 뭐 AFPK나 이런 데서도 설명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해봐야 30살에 취업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60살에 은퇴합니다. 거기다가 100살까지 삽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5세에 은퇴를 했다. 그러면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10년 동안의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요 기간들은 뭐예요? 노후소득, 이제 필요소득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뭘 뺍니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후에 부족한 소득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연금 분야에서는 뭐 3층 또는 4층 보장제도, 이렇게 다층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국민연금은 이제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억연금은 여러분이 은행에 들어가시면 은행에서 연금을 별도로 넣습니다. 사내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IRP 같은 개인연금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주택연금 상품이 굉장히 좋았다면은 주택연금이 굉장히 상품이 활성화됐지만 전혀 안 그렇겠죠. 왜 그러냐? 주택연금의 최대 맹점은 뭐냐면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딱 두 개만 고려합니다. 한 개만 고려합니다. 얼마 줄 거냐고. 근데 주택연금은 주택을 내가 맡기고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있겠지만은 연금 금액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왜냐? 주택 가격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충분히 연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연금 금액에 반영해 주느냐?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수급 금액을 높여주긴 하겠지만 이거는 정액으로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주택연금을 최초 수령할 시기하고 이 사람이 사망할 시기까지 격차가 30년 정도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1년에 2, 3%만 증가해도 사실 말년에 받게 되는 금액 자체는 거의 굉장히 그 실질 물가 가치를 감안해 보면은 거의 부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흥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상승분을 사후에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총 맞은 소리죠. 연금을 넣는 목적이 뭡니까? 연금을 넣는 목적은 내가 살아생전에 노후소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연금을 넣는 거지 상속하기 위해 가지고 연금을 넣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주택연금은 전체 가입 대상자 중에 약 1%만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연금이 정말 좋은 상품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가입자들이 훨씬 더 비율이 증가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결국 보세요.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국민연금은 없고 개인 그 주택연금도 안 된다 그러면 남은 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트렌드를 바꾸는 변화들이 있는데 저는 단연코 거기서 제일 중대한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구 구조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가 더 가속화되겠죠. 그러면 누구나 보세요. 개인 고객으로서 봤을 때 은행을 거래하면서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일 큰 거래가 두 가지입니다. 신경 쓰는 거. 첫 번째,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 이후에 노후를 대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이든 타이든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다?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국민연금이 개혁되는 데 따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준비를 강화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개인연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내 중심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예금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형 상품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미국처럼 이 TDF 상품이나 아니면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투자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퇴직연금하고 관련해가지고 은행의 앱이나 아니면은 뱅킹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IRP가 뭔지, TDF가 뭔지, DC형이 뭔지, DB형이 뭔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해외를 투자할 때 어떻게 되는지, 과세 이혼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주 일관되게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 안 할 정도면 이건 거의 고의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자산이 400조, 500조 회사에서 이거 못하면은 저는 좀 이상하다, 좋은 말로 해서 이상하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산 400조, 500조 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